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려면은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건데 이게 또 놀랍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지금 거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서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저희 유튜브 채널이 거의 벌써 21년 11월쯤에 시작했으니까 2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나 또 중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신흥 국가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피벗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내고 또 소비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빠른 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게 또 스타트업의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작은 국가일수록, 그러니까 작다라는 게 인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힘이 작아서 빠르게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 좀 더 빨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약간의 반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같은 국가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성장하기 전부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많은 이제 과거의 신흥국들이 인터넷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했으면 지금 동남아 쪽은 블록체인을 우리가 인터넷을 받아들인 것처럼 빠르게 받아들임으로써 뭐 블록체인 산업이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에 대한 예시로는 엑시나 뭐 이런 샌드박스나 이런 게임들을 하는 유저 수가 동남아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조 3,400억 유로 규모 자산인 도이치뱅크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이치뱅크가 워낙 큰 은행이니까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기관 상대로 이제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골드만은 패밀리 오피스의 32%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다고 보고 있다. 저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골드만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2017년부터 크고 작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열린 행사들은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많이 갔는데 골드만은 당연히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골드만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거시 전통 금융회사의 어떤 회사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새 리포트를 쓰고 루미다 웰스 혹은 퍼미션 리스트 같은 데서 연설을 하고 메사리 메인넷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래요. 골드만이. 그러니까 골드만도 이제는 이런 리포트를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행사를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이슈이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래서 공유 드려요. 그리고 나스닥 위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대규모 기관에 효율적이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게 왜 효율적이냐라고 봤을 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떻게든 꾸겨 넣기 전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려고 했지만 사지 못했고, 또 지금도 사지 않고 있는 이유가 회계상의 꼬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사실상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정확한 금융 자산의 법적 틀에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상의 무형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그래서 이거를 회사의 재무제표로 잡았을 때 회계장부가 조금 꼬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ETF가 된다면은 이제 금융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자산을 이만큼 취득했습니다라고 재무제표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회계도 꼬이지 않겠죠. 따라서 나스닥에서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이제 회사들, 기관들에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죠. 코인베이스 대표인데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자사 서비스를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이낸스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중 하나인데 일단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결제 쪽에 아주 용이하게 쓰이고 있는 네트워크 중 하나이고 거래소에 부른다는 거는 앞으로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이동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매우 적게 지불하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이고 예시이긴 한데 코인베이스에서 라이트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면은 LN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LN을 지원하면 코인베이스에서 만약에 코인베이스 카드나 서비스를 그 통합 자산 서비스를 만약에 한다고 해요. 페이 결제 쪽으로. 그러면 LN을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코인베이스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의 그 작년 11월 하락장을 만들어냈던 FTX를 보면 FTX가 현재 3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 청산에 대한 법원이 이제 승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진 자산을 이제 팔 수 있는데요. 자, 그걸 좀 더 우리가 깊게 보자면 9월 14일 날 자산 매각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했고 9월 24일 날 FTX 2.0 입찰 마감이 있고 10월 16일까지 수정 입찰 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수정 계획 제출하고 내년 2분기에 이제 FTX 2.0이 재가동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3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4조 5천억치의 자산이 FTX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자산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우려가 있으니 사전 공지 없이 매주 최대 1억 달러까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토큰을 판매하거나 시장에서 스테이킹하거나 해칭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이게 악재로 쓰일 수 있지만 항상 예전부터 6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막 그 시장가로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장외 거래인 OTC를 통해서 거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34억 달러 중에 많은 부분이 OTC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이 차트 중 하나인데요. 매직 바텀 차트라고 하는데, 참 지표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지표가 왜 매직 바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름의 지표로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보면서, 재밌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서 어쨌든 매직 바텀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보면 이 아래에 진한 초록색이 최종 바닥으로서 가격을 찍고, 이후는 반등장이 계속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언제가 진한 초록 바닥이었냐? 이게 지난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 반등장의 시작 이때가 진한 바닥이었고 현재는 연한 초록색까지 이제 와 있죠. 연초록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찐초록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찐초록이 먼저 왔고 연초록의 부분까지 왔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차트상 크게 안내 드릴 내용은 없어요. 저희 지난 이틀 전이니까 이날에도 그렇고 반등을 바로 크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횡보를 좀 하다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 채널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이게 크게 반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떨어진 시점은 뭐 고점에서 잡으면 31,000달러부터 떨어진 거고 떨어지기 시작한 게 29,000대부터니까 아직 3,000달러의 갭이 있어요. 아래로 저점은 24,900달러 정도니까 위로는 여기까지 오르려면 아직 3,000달러 남은 거고 아래로는 거의 한 1,800달러 정도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8월달 17일 날부터 우리가 이제 이 하락을 맞고 나서 얘기했던 거는 한 달 동안은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으니 많이 뭔가 기대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 달이 채워지진 않았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윗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26,800달러 부분인데 이 위에서 마감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반등을 해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게 지속적인 제 생각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저점 24,900대까지는 이제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지난번에 횡보했던 요 구간들 25,000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오르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 오르든가 이러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빠르게 올라서 27,000을 뚫는다면 지난번에 올랐던 요 구간 있잖아요. 27,700부터 28,000까지 요 구간까지 고점을 올려놓고 요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가 하락을 본다기보다 횡보 및 상승 혹은 상승 후에 횡보하고 상승 이제 이런 쪽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어요. 모두들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